프랑스가 졌습니다. 원전 종주국이라던 프랑스가 체코 법정까지 끌고 간 26조 원전 계약에서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이 따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가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까지 냈지만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최종 기각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원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질조사, 개념 설계, 현지 공급망 선정까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원전은 프랑스라고 믿어온 체코 전력공사 내부에 48시간 재평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원전 표준을 이제 한국이 유럽 한복판에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페트르 노바크입니다. 체코 전력공사 원전개발본부에서 22년째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원전 정책을 진단하고 파트너사를 평가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22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자력은 프랑스가 만든 산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956년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자로를 가동했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는 원전 산업의 표준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우리 체코도 소련제 원전 기술에서 벗어난 뒤로는 늘 서유럽, 특히 프랑스의 기술과 규격을 참고해왔습니다. 그 역사가 제22년 경력을 지탱해왔습니다. 저는 원전이라면 당연히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2018년 저는 두코바니 1에서 4 호기 수은장 평가를 직접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로 체즈 내부 표창을 받았고 이후 신규 원전 파트너 선정 논의에서 제 의견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원전이란 결국 오랜 역사와 검증된 표준을 가진 나라의 것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오늘 이 회의실까지 저를 데려왔습니다. 한국은 제게 늘 먼 나라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그런데 원전은 상업화가 22년이나 늦었던 나라. 22년 동안 제가 내부 회의에서 해온 평가였습니다. UAE에서 원전을 지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유럽에서 통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원전 규제와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고 저 역시 그 상식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산업통상부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질조사 완료, 개념 설계 제출, 현지 공급사 선정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본부장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테물린 원전 추가 발주를 앞두고 한수원과의 계약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2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가 아닌 나라를 선택한 그 결정을 이제 다시 정면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소송까지 거쳐 법적으로 매듭지어진 결정을 다시 원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프라하 시내 체즈 본사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불타바강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출근길 트램이 안개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9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진한 필스너 맥주 냄새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진한 커피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성이 흐린 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액자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액자의 주인이 앙투안 뒤부아였습니다. EDF 중동 유럽 사업개발 담당 부사장 58세였습니다. 그는 1956년 프랑스 마르쿨 원전 가동 당시 흑백 사진을 액자에 넣어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옆에는 체코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서 사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뒤부아는 회의 때마다 그 두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바크. 뒤부아가 액자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뒤부아가 사진 속 마르쿨 원전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1956년 세계 최초 상업 원전입니다.
우리가 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상업화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8년입니다. 22년 늦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결과도 절차상의 문제였을 뿐 기술과 신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마르티나 크루치코바가 들어왔습니다. 체즈 원전 기술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뒤부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가처분 신청서 4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2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원자력을 상업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만든 표준을 한때 22년 늦게 시작한 나라가 이제 유럽 한복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듀부아가 마르쿨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 낡은 액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56년의 그 사진이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마르티나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듀부아가 마르쿨 사진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신뢰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타바강 위로 아침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듀부아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듀부아가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원전 종주국입니다. 1956년 마르쿨, 세계 최초 상업 원전입니다. 그 뒤로 70년,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산업의 표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를 만든 나라와 그 산업을 나중에 들여온 나라는 근본이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가 원전 역사 그 자체라는 건 업계에서 통용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듀부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원전 종주국이라는 말은 지난 22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주국이라는 지위가 오늘의 계약 결과와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듀부아가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소송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건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각됐지만 그건 절차적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문제 제기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소송이 순수한 억지였는지 저 역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듀부아가 가처분 신청서 4본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6개월 넘게 준비한 소송이었습니다. 단순히 진 걸 못해서 낸 게 아닙니다. 입찰 과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고 법원도 본안 심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각됐다고 해서 그 문제 제기 자체가 근거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이 신속하게 기각된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여러 달에 걸친 법적 공방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듀부아가 액자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기술 신뢰도입니다. 한국 원전은 상업화가 22년 늦었습니다. 유럽의 원전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우리 EPR 모델은 이미 수십 년간 유럽 규제 당국의 검증을 통과해 왔습니다. 한국의 APR1000이 그만큼의 신뢰를 쌓으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원전 종주국, 소송의 정당성, 기술 신뢰도, 22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마르티나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듀부아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듀부아 부사장님,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세 가지 원전 종주국, 소송의 정당성, 기술 신뢰도 전부 22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티나가 열려는 화면에 그 세 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부하가 액자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뒤부하 옆에 앉아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인 듯 했습니다. 감색 재킷에 안경을 쓴 그는 뒤부하를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2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티나를 바라봤습니다. 마르티나, 방금 뒤부하 부사장이 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마르티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입니다, 본부장님.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뒤부하가 액자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티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뒤부하가 액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리 표면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뒤부하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타바강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뒤부하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원전 종주국, 소송의 정당성, 기술 신뢰도. 본부장실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나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마르티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15년 만의 쾌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뒤부하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액자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EDF에서 쌓아온 경력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유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졌습니다. 22년 동안 저 역시 같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티나가 첫 번째 화면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마르티나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원전 종주국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성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서 김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수원 실적 자료가 떴습니다. 뒤부하 부사장님, UAE 바라카 원전이 언제 완공됐는지 아십니까? 뒤부하가 액자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정확한 시점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르티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기가 순차 완공됐습니다. 계약된 예산과 일정 안에서요. 뒤부하가 말했습니다. 예산과 일정을 지킨 게 왜 중요합니까? 마르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근 완공된 원전 프로젝트 중 계약된 예산과 일정을 그대로 지킨 사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뒤부하가 잠깐 멈췄습니다. 많지 않다는 건 압니다. 마르티나가 계속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프랑스 플라망빌, 둘 다 원래 계획보다 10년 넘게 지연되고 비용이 3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유럽 원전 기업이 맡았습니다. 반면 한국이 지은 바라카는 정시 예산 내 완공이었습니다. 뒤부하가 액자 유리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바라카는 사막입니다. 유럽처럼 복잡한 규제 환경이 아닙니다. 마르티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규제 환경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규제가 복잡하다는 사실이 10년 지연과 3배 비용 초과를 전부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프랑스 플라망빌도 자국 프랑스 안에서 지어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익숙한 규제 환경에서도 그 정도 지연이 났다는 게
오히려 더 무거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뒤부하가 액자에서 손을 뗐습니다. 뒤부하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뒤부하가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플라망빌은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마르티나가 계속했습니다. 올키루오토도 특수한 사례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최근 지어진 대형 원전 중 예상과 일정을 지킨 사례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종주국이라는 지위는 역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주처가 정말 궁금한 건 역사가 아니라 계약된 대로 짓고 계약된 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뒤부하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원전 종주국론은 반박됐습니다. 역사와 실행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뒤부하가 액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탁 치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벤치마크 자료를 다시 봤는데 최근 10년간 완공된 원전 중 예산 초과율 평균이 유럽계는 180%, 한국계는 3%입니다. 이 격차는 저도 처음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뒤부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이 라운드입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소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뒤부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소송이 억지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찰 과정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르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뒤부하 부사장님, 그 소송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정확히 짚어보시겠습니까? 뒤부하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시작해서 최고행정법원까지 갔습니다. 마르티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처음에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하루 앞두고 멈췄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뒤부하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방법원도 우리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마르티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법원은 일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고행정법원이 그 가처분을 최종 파기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기각이 아니라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자격이 없다는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체코 경쟁당국 UOHS도 별도로 진행된 이의제기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뒤부하가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절차적 기각과 실체적 기각은 다릅니다. 마르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구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발주처와 여론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릅니다. 두 개의 법원과 한 개의 경쟁 당국이 연속으로 EDF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소송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뒤부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경로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급심에서 일시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최종심에서 완전히 기각당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체코 탐사보도 매체가 보도한 내용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뒤부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체코 방첩기관 BIS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프랑스 측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뒤부하 부사장님,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소송이 순수하게 절차적 문제 제기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뒤부하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마르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인하셨죠. 그런데 부인했다는 사실과 그런 보도가 애초에 나올 만큼 이 입찰전이 격렬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였다면
왜 방척기관까지 움직였다는 보도가 나왔겠습니까? 뒤부하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부하의 손이 액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성 위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소송이 법적 이견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부하가 가져온 가처분 신청서 사본이 이제 낡은 종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가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서류 하나가 오늘의 결론을 대신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원전 종주국론은 반박됐습니다. 예산과 일정 실행력이 핵심입니다. 소송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최종심 완패에 정보활동 의혹까지 겹쳤습니다. 뒤부하,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뒤부하가 액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기술 신뢰도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라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마르티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프라하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트램이 안개 거친 거리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뒤부하 부사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기술 신뢰도 논리가 남아있어. 유럽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그 논리. 마르티나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프라하의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뒤부하가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액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였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기술 신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뒤부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의 계약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중 얼마가 진짜 기술 이전과 자체 역량을 증명하는 계약인지 다시 봐야 합니다. 숫자가 크다고 다 실력은 아닙니다. 마르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규모가 곧 기술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부하 부사장님,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사업에서 맡은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부하가 잠깐 멈췄습니다. 주기기 공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르티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5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까지 원전의 핵심 부품 전체입니다. 이건 단순 공급이 아니라 설계와 제작 역량 전체가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뒤부하가 액자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부품들의 원천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는 살펴보셨습니까? 마르티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도 처음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0년 넘게 독자 개발을 거쳐 지금의 APR1000까지 왔습니다. 기술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 기술을 누가 실제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뒤부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기술력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뒤부하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르티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금액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가 지난해 한국 기업 해외 건설 수주 전체 누적액의 41%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다른 산업계 전체가 그만큼의 신뢰를 이 프로젝트에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국 산업계도 검증하지 않은 회사에 이 정도 비중을 걸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규모가 기술력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 뒤에 국내 산업계 전체의 판단이 실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계약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지금까지 애써 단순화해서 생각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기술의 뿌리가 어디였는지보다 지금 그 기술을 누가 완결된 형태로 만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기술 신뢰도론도 흔들립니다. 41%는 비중이 그 증거입니다. 뒤부하,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뒤부하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정말 계획대로 완공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이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사표가 떴습니다. 뒤부하 부사장님, 오늘 아침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진행 상황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뒤부하가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지질 조사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13km가 넘는 시추공 조사가 끝났고 첫 번째 개념 설계도 이미 제출됐습니다. 현지 공급사 선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정이 지연된 적이 없습니다. 뒤부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착공 전입니다. 마르티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착공은 2029년입니다. 그런데 착공 전 단계에서 이 정도로 일정이 정확히 지켜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뒤부하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뒤부하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이후 경과 기간 대비 진행률을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뒤부하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럽 원전 프로젝트들이 종종 착공 전 단계에서부터 인허가와 설계 지연을 겪어온 것과 달리 이 사업은 계약 이후 단 한 번의 지연 없이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2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진행 속도였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마르티나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두코바니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테물린 3, 4호기 추가 발주에서도 한수원이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전 종주국이라는 지위만으로 파트너를 정해온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전 조달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뒤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까? 마르티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패배로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유럽 원전 산업 전체가 다시 배워야 할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부하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동기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가 성공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전 파트너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뒤부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 성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액자가 아니라 창밖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마르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뒤부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마르티나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프라하의 흐린 하늘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22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선택해온 그 관행이 정말 최선의 선택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익숙함이었는가? 22년 동안 저는 그 두 가지를 한 번도 구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르티나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 뒤부하 부사장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두코바니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건설에 참여하셨던 엔지니어였습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1980년대, 그때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이었고 소련제 VVER 원자로였습니다. 아버지는 26살에 그 현장에 배치되셨습니다. 뒤부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액자를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브르노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마르티나가 계속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국가 배치로 두코바니 현장에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와 결혼하신 것도 제 언니가 태어난 것도 전부 그 발전소 인근 사택에서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가 그 발전소와 함께 시작된 셈입니다.
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르티나가 계속했습니다. 소련 기술자들이 도면을 가져오면 체코 엔지니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짓는 역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물어보면 모스크바에서 결정한 일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체코가 벨벳 혁명 이후 서방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아버지는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설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기대하셨답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우리는 늘 서유럽의 기술과 표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소련에서 서유럽으로 따르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부하의 손가락이 액자 표면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카이스트로 유학을 간 이유가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티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원자력 공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시아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유럽 바깥에서 이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고 오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원자력이라면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 아니냐고 되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전에서 2년을 보내며 저는 한국 원전 산업의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리 2호기 건설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도 처음에는 미국 기술진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입장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은 끊임없이 왜냐고 물었고 자체 표준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질문의 축적이 지금의 APR1000으로 이어졌다는 걸 저는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뒤부하의 마르쿨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니던 그 액자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뒤부하 부사장님, 마르티나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제가 본 건 처음부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질문을 허락받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끝없이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소련 시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권리였습니다. 뒤부하가 액자를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마르티나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은퇴하셔서 두코바니 근처에 사십니다. 마르티나가 덧붙였습니다. 매일 그 발전소 옆을 산책하십니다. 지난달 제가 신규 원전 사업을 맡게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너희가 질문할 수 있는 현장이면 좋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뒤부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르티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야로슬라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뒤부하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원전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는 질문할 수 있는 쪽에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티슈 상자를 마르티나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뒤부하는 여전히 액자에서 손을 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라하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원전 산업의 우위가 오래된 역사와 축적된 표준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위가 실제로는 누가 질문할 권리를 가졌는가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마르티나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뒤부하 부사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전 종주국론 반박됐습니다. 예산과 일정 실행력이 핵심입니다. 소송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기술 신뢰도론도 41%라는 비중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숫자들 뒤에 질문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엔지니어의 딸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박할 게 있습니까? 뒤부하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액자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뒤부하가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액자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성의 정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타바강 위로 관광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르티나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뒤부하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2년, 아니 EDF에서 쌓아온 경력까지 합치면 그 이상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뒤부하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우연한 패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격차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뒤부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뒤부하가 천천히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유리 표면에 지문 자국이 여러 겹 남아 있었습니다. 소송 기간 내내 손끝으로 만지작거린 흔적이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사진 속 마르쿨 원전의 낡은 윤곽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노바크.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결과를 절차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마르티나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프라하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뒤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2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지니고 다녔습니다. 뒤부하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을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증거가 영원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의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이후 누가 계속 질문하고 배웠는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뒤부하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2년 동안 봐온 그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뒤부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을 세상에 준 나라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자부심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부심이 계속 갱신되지 않으면 그저 과거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부하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EDF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의 표준이라고.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며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나의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표준이라는 것도 결국 누군가 계속 갱신해야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갱신을 언젠가부터 멈추던 건지도 모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재평가 파트너 선정 타당성 검증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한수원과의 계약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정당하게 성립됐으며 계약 이후 진행 상황은 예정된 일정과 예산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음. 파트너 재검토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써왔지만 오늘처럼 손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원자력을 상업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만든 표준을 한때 22년 늦게 시작한 나라가 이제 유럽 한복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뒤부하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뒤부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마르티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22년 동안 함께 일한 제가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마르티나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화해도 됩니다.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사회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이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티나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웃으셨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 시절 이야기를 회의에서 먼저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듀부아가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노바크,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재평가, 우리의 선택. 듀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르쿨 사진은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액자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그 액자를 버리지 않고 가져간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56년의 성취를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취를 오늘의 잣대로만 쓰지 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듀부아가 그 사진을 다시 꺼내 볼 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코바니 부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프라하에서 2시간 거리, 22년 동안 수십 번 오갔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제출된 재평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볼륨을 조금 높였다가 다시 낮췄습니다. 아직은 제 안에서 이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두코바니에 도착하자 기존 1사 호기의 냉각탑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 공터에는 5-6호기가 들어설 부지 표시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측량 깃발 몇 개가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늦은 시간까지 들판 위를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질조사용 시추 장비 한 대가 불빛을 밝힌 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부지 경계선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흙길을 밟는 제 구두 소리가 고요한 들판에 울렸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이 부지를 원전 산업의 역사와 표준으로만 봐왔습니다. 오늘 그 부지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우리의 판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판단을 조금 다르게 내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 동쪽 하늘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아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대전, 마르티나가 2년을 보낸 그 도시가 저 대륙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 부지에서 질문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한 청년의 딸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듀부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노바크,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그 사진을 다시 걸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년 동안 논쟁의 무기였던 사진이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마르티나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아버지가 오늘 저녁 오랜만에 그 시절 사진첩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재평가 보고서 하나가 한 가족의 오래된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될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원전 파트너를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소련 기술자의 도면을 말없이 따라짓던 엔지니어의 딸이 굳어있던 우리의 관행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듀부아가 액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오늘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4,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체즈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전 종주국의 표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표준을 지킨다는 건 과거의 것을 반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가장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956년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상업 원전을 가동했습니다. 1978년 한국은 22년 늦게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 프랑스와 미국이 나란히 지연과 예산 초과를 겪는 동안 한국은 UAE에서 예산과 일정을 지켜 완공했고 이제 유럽 한복판 이 들판에 원자로 2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 단 한 번의 지연도 없이 지질조사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세기의 시간을 하나씩 다시 떠올렸습니다. 1980년대 이 부지에서 소련의 도면을 말없이 따라짓던 젊은 엔지니어와 오늘 발표된 순항 소식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채운 건 결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질문을 허락받지 못한 채 살아온 세대와 끝없이 질문하며 성장한 세대. 그 두 태도의 차이가 오늘 이 부지의 미래를 갈랐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냉각탑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기존 발전소의 경고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 새 부지의 측량 깃발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이 들판에서 시작된 질문 하나가 반세기를 돌아 오늘 이렇게 다른 대답으로 돌아왔다고. 그 사실이 우리의 자부심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원자력을 상업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만든 표준을 한때 22년 늦게 시작한 나라가 이제 유럽 한복판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반세기 동안 질문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자리에서 끝없이 왜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부지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